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쉽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국민이 탈출 프로젝트 또 오건영. 네, 최근에 미국에서 돈을 많이 찍어내면서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달러가 약세니까 유가가 최근 많이 오른 것은 맞는데 또 역사적으로 보면 지금 유가가 저유가 시대라는 얘기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러한 상황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차트를 한번 잠깐 볼게요. 지금 이제 그림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 국제 유가하고 달러 인덱스라는 게 나와 있어요. 국제 유가는 이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 원자재 가격, 유가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는 전 세계 선진국 통화 6개를 모아놓고 달러로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달러 가치가 올라간다는 뜻이고, 내려간다는 얘기는 달러 가치 자체가 하락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먼저 달러 먼저 잠깐 볼게요. 지금 우리가 달러가 약세라고 하는데 20년도 5월 이후로 보면 약세가 맞아요. 조금 내려와 있거든요. 거의 끝자락입니다. 이 차트가 15년짜리 차트예요. 끝자락 보면 달러가 내려온 건 맞는데 과거에 뭐 2005년, 6년, 7년, 8년 요때하고 비교해 보면은 절대적인 달러의 레벨이 높아요. 그러니까 최근의 그림만 바라보고 한다면은 달러가 약세가 맞는데 전체적으로 15년의 그림을 놓고 15년 동안의 흐름을 놓고 보면은 지금 이 달러가 그렇게 약세는 아니라는 겁니다. 요게 첫 번째고요. 국제 유가도 저유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전체적인 15년의 틀에서 보면은 맞는 말씀인 게 그 좌측에 보면은 좌측 그래프가 국제 유가 그 선이에요. 0, 50, 100, 150 나와 있는데 100에다가 한번 선을 쭉 그어 보시면은요. 100달러를 넘었던 때가 국제 유가가 2007년, 8년, 그다음에 2011년, 12년 요때는 국제 유가가 아주 심심치 않게 배럴당 100달러를 넘었어요. 최근에 유가가 배럴당 65달러까지 올라왔다고 하는데 그때에 비하면은 절대적으로 낮은 거죠. 그러니까 10여 년 전하고 비교하면은 국제 유가가 굉장히 낮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질문 자체는 맞아요. 최근에 달러가 약세가 되면서 유가가 오른 건 맞는데 굉장히 긴 시기열에서 보면은 달러가 그렇게 약한 건 아니고요. 국제 유가도 그렇게 높은 건 아닙니다. 그러면 이 유가가 왜 그러면은 과거에 비해서는 이렇게 절대적인 레벨에서는 많이 못 올라오는가? 요걸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렇게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또 오건영. 유가가 우리가 이제 아까 전에 제가 적어드렸던 때가 언제냐면은 07, 08년, 그 다음에 11년, 12년 이렇게 이제 적어드렸어요. 이때가 어떤 때냐면 금융위기가 있었고요. 금융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굉장히 강한 경기 부양을 하던 시기였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중국이 특히 강했어요. 그래서 중국이 전 세계 원자재를 막 사재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공장이라고 해가지고 원자재를 막 빨아들이니까 이때 원자재 가격을 비롯해서 원유 가격도 막 뛰어 올라가기 시작을 하죠. 이게 이제 07년, 08년, 11년, 12년 그때 당시 이제 중국이라는 차이나 스토리가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었던 그때 얘기예요. 근데 지금은 중국 경제 같은 경우도 상당히 체질이 많이 바뀌었죠. 이때 당시에 너무 많은 제품을 생산을 했어요. 그래서 이때 너무 많은 제품을 생산하다 보니까 이게 다 뭐가 되냐면 과잉 생산, 과잉 공급이 돼버렸습니다. 그게 지금 중국이 처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계속 원자재 사재기 해가지고 더 생산을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원자재에 대한 수요가 조금 줄어들었다. 요건 맞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전 세계적으로 이건 물론 따로 나중에 다뤄야 되겠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부채가 너무 많이 늘어났어요. 빚이 굉장히 늘었다는 얘기는요. 소득이 조금 있더라도 이제 예를 들어 홍길동이라는 친구가 있다고 해볼게요. 홍길동이 빚이 막 100억씩 있어요. 그럼 월급 받는다고 소비를 못 하겠죠. 그죠? 부채가 너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소득이 늘어도 소비가 좀처럼 늘어나질 않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수요가 늘지 않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물건을 사려는 수요가 없고 저성장이 장기화된다는 얘기는 당연히 원유에 대한 수요 자체도 굉장히 낮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 시기에 비해 가지고는 중국이라든지 아니면 전 세계적인 저성장 기조라든지 이걸 봤었을 때 수요 사이드가 약하다라는 게 첫 번째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금융위기라는 거 하나가 전 세계의 어떤 성장 스토리를 크게 바꿔놨고 그게 원자재 가격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 유가가 많이 올라왔다고는 하지만 이때 이 황금 같던 시대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그때 유가가 배럴당 145달러를 가거든요. 지금 유가가 65달러예요. 많이 올라와서. 그러면 145달러 대 지금
유가가 65달러니까 뭐 반토막보다 더 밑으로 내려와 있는 거죠. 이 고점에 비하면. 예, 그래서 첫 번째는 체질 자체가 바뀌어 있다. 전체적으로 수요가 줄어들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게 이 공급 사이드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항상 가격이라는 거는 수요만 보는 게 아니라 공급도 같이 봐야 되겠죠. 공급이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어요. 저도 이건 확실하진 않은데 저 어렸을 때 그 고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뭐 배웠냐면 그 원유 매장량에 대해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매장량에 대해서 얘기를 들으면서 2000년대 중반이나 2010년 정도 되면은 원유 고갈된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때. 그래서 이걸 이제 영어로 뭐라고 하면 피크 오일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럼 원유 고갈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되면 그럼 근데 이제 지금 보면은 원유가 넘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럼 뭐가 맞는 거냐면 이 매장량이라는 게 알고 보니까 그거더라고요. 채산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인류가 채굴할 수 있는 원유를 갖다가 얘기하는 거지 이 지구 전체에 들어있는 그런 원유를 얘기하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근데 인류가 채굴할 수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채산성이 있어야 되죠. 무슨 얘기냐면 손실이 나면서 손해보면서까지 원유를 채굴할 필요는 없죠. 한 드럼 캐는데 뭐 예를 들어서 비용만 100달러 들어요. 근데 유가가 60달러입니다. 그럼 채굴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채산성이 있으면 이익을 내면서 채굴할 수 있는 양이 이제 매장량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옛날에 브라질에서 2011년, 12년 저렇게 이제 국제 유가가 높을 때 브라질의 얘기를 잠깐 해드리면 이 브라질이 이제 이때 당시에 뭘 하게 되냐면은 해상유전을 개발하기 시작해요. 해상유전하면 딱 느낌이 오죠. 이 영화 같은 거 보면 옛날에 뭐 주라기 공원 이런 영화를 보면은요. 물론 주라기 공원이 그걸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바다 위에 뭐 커다란 어떤 시설 같은 게 하나 떠 있죠. 근데 그게 이제 보면은 그 깊은 바다에서 이렇게 원유를 채굴해 올리는 그런 게 이제 해상유전인데 딱 느낌이 오실 거예요. 와, 이거 채굴하려면 돈 많이 들겠다. 그냥 일반적으로 육지에서 사막에다 딱 관 꽂고서 채굴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비용이 많이 들 거라는 느낌이 딱 들어요. 이거는 그러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1배럴을 갖다가 생산하는데 비용이 80달러씩 든대요, 평균. 와, 엄청 많이 드네. 지금은 65달러잖아요. 이거 하면 안 돼요. 근데 그때는 어땠죠? 100달러가 넘었잖아요. 할만하죠. 그러니까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원유에 대한 공급은요. 원유에 대한 공급은 언제 늘어나게 되냐면 국제 유가가 가격이 매우 높은 수준을 상당 기간 유지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와, 이거 돈 되겠네? 이런 생각 되죠. 그럼 들어옵니다. 공급을 하기 위해서 설비를 투자를 하고요. 그런 다음에 공급시설을 개발하게 돼요. 대표적인 공급시설의 개발이 뭘 만들어내게 되냐면 셰일 오일이라는 걸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05년도부터 셰일 오일이라고 해가지고 이건 이제 새롭게 원유를 채굴하는 기술이에요. 이걸 채굴하는 기술이 이제 05년도부터 나오기 시작을 하고요. 국제 유가가 이렇게 많이 올랐죠. 그래서 11년, 12년을 거치면서 셰일 오일의 생산량이 크게 늘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뭐냐면 대체 에너지의 개발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해요. 와,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이렇게 갔다가 산유국들만 배부르고 나머지 다 죽는구나.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요. 대체 에너지에 대한 개발이 얘기가 나오니까 이게 대표적으로 뭐 태양광이나 아니면 뭐 저는 전통적인 가솔린 차가 아니라 전기차 같은 경우도 이때 어느 정도는 모멘텀은 좀 받은 게 아닌가, 영향은 좀 받은 게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이 좀 돼요. 그래서 국제 유가가 과거 이제 그 큰 틀에서 봤었을 땐 긴 역사 속에서 봤었을 땐 그렇게 높은 게 아니지 않냐. 저는 동의해요. 2000년대 초중반에 비교하면은 지금 굉장히 많이 내려와 있는 거거든요. 그 이유는 수요 사이드를 보실 필요도 있지만 공급 사이드도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가격이 오르면 공급이 늘어나는 그런 원리가 됩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게 그 옛날에 사우디의 잔간인가요? 이제 그 석유 장관이 있었대요. 그 석유 장관이 뭐라고 했냐면 유가가 너무 올라서 우리한테 좋을 거 없다는 얘기를 해요. 유가가 오르면 사우디는 돈을 많이 버니까 좋은 곳 같잖아요. 꼭 좋은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이죠. 새로운 공급이 나오게 되고 대체 에너지의 개발이 나오게 되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게 그때 당시의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요하고 공급 사이드 측면에서 한번 이제 유가에 대해서 한번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좀 드려봤어요. 네. 또 오건영. 그러면 과거보다 원유의 공급이 많이 늘어났다고 하셨는데 네네. 원유의 공급은 왜 갑자기 많이 늘어나게 된 건가요?
아까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국제 유가 자체가 올라가다 보니까 원유의 공급이 이제 크게 늘어났다라는 말씀 좀 드렸었잖아요. 이게 셰일오일만 늘어난 게 아니에요. 옛날에 80년대 얘기를 해드리면 유가가 1970년대로 잠깐 가보면 이때 1970년대 석유 파동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냥 짧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배럴당 2달러였거든요. 70년대 초반에. 엄청 쌌죠. 이때 좀 사놨으면 지금 30배 먹은 건데, 그죠? 근데 이게 1970년대 후반에 43달러까지 올라가요. 와, 20배 올라가죠. 그랬더니 원유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랬더니 산유국들이 늘어나기 시작을 하는데 이때 들어왔던 대표적인 산유국이 노르웨이라는 나라가 들어와요. 그 다음에 멕시코라는 나라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지금 러시아인데 70년대, 80년대는 러시아를 뭐라고 했냐면 USSR이라고 했죠. 소비에트 연합이잖아요. 이쪽도 굉장히 원유 생산을 많이 늘리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때 당시 이제 원유 공급이 파격적으로 늘어나는 이제 그런 그림이 나타났었습니다. 결국에는 뭐가 자극을 했던 거냐면 너무나 높았던 국제유가가 자극을 했던 거죠. 그러면 이걸 갖다가 지금의 시간으로 한번 가져와 볼게요. 프레젠트 타임으로 딱 가져왔었을 때는 우린 이런 걸 보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07년, 08년, 그 다음에 11년, 12년의 스토리를 잠깐 생각해 보는 거죠. 이때 당시에 유가가 굉장히 높았으니까 저는 샘플로 딱 하나를 말씀드렸어요. 뭘 말씀드렸냐면 셰일 오일이라는 걸 말씀을 드렸죠. 셰일 오일은 미국이랑 캐나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발달하는 기술입니다. 이쪽에서 원유의 공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산유국 1위가요. 전 세계 산유국 1위 하면은 이거 퀴즈 내면은 대부분 다 뭐라고 하냐면 사우디 이래요. 근데 사실 사우디는 2000년대 초중반까지 산유국 1위였고요. 이미 2010년대 들어와서는 러시아가 1위였어요. 근데 지금은 2018년도부터는요. 미국이 산유국 1위예요. 뒤집어 버렸어요. 이게 조금 독특한 얘기죠. 이 셰일 오일의 생산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 것.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러시아를 비롯해 가지고요. 아까 전에 중동에 있는 산유국을 오펙 국가라고 했죠. 어떤 국가들이 들어오냐면 비오펙 산유국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비오펙이라는 건 이제 아닐 비자 이렇게 쓰겠죠. 넌 오펙 산유국이 굉장히 많은 생산량을 늘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원유에 대한 공급이 결국에 가장 큰 핵심은 고유가가 상당 기간 이어졌죠. 그 다음에 앞으로도 이어질 거란 기대감이 컸겠죠. 그렇기 때문에 와 이거 돈 되겠네 하면서 들어오면서 공급 과잉을 만들어낸 게 굉장히 크다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유가라는 걸 바라볼 때는요. 수요 사이드와 공급 사이드를 같이 보셔야 된다는 거.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결국에는 정책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너무 고유가 정책을 오래 유지하게 되면 산유국한테는 좋을 수 있는데 그게 중장기적으로는 독이 되어 버릴 수 있는 케이스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한번 좀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오건영